김은혜 학생 아직 맞죠?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잠깐만 시간이. 그러면 제가 오늘 중간고사 볼 거를 이제 좀 한번 복습하는 차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번 제 녹화해서 볼게요. 녹화를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은 수경재배 역사 뭐 이건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수경재배 이제 목적이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이거 낼만 하겠죠.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면에서 편리하고 뭐 후계자 노동자 확보도 쉽고 뭐 규모화가 쉽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생산성 측면에서 얘기할 때 이제 수경재배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할 거예요. 이거를 이게 한 문제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경재 필요성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수경재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도입 조건이라는 거는 일단은 설비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뭐 일단 기술적인 효과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앞에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경재배, 토경재배 비교해서 이제 토경재배하고 수경재배하고 이제 장단점 비교돼 있잖아요 서로. 이거는 이제 뭐 연작장에는 수경재배는 없고 뭐 자체수가 필요 없고 토양병에도 좀 유리한 편이고 뭐 재식 밀도 같은 경우도 약간 더 밀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지의 소독이라든가 뭐 비료를 주는 양이라든가 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작업이 쉽다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작장애가 토경재배는 있잖아요. 수경은 없다고 봐야 돼요. 배지를 계속 교체하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식 같은 거 노동력도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토경보다 수경재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맞을 것 같은 게 수경재배가 거의 대부분이 좋고요. 단점이 이제 이쪽에 나와 있을 건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하고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빼고는 거의 다 이익이거든요. 수경재배가. 그리고 수경재배 같은 경우도 볼 때 재배 환경으로 할 때는 수경재배가 훨씬 위생적이고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배지가 한정이 덜 되고 편리성이 편리하고 왜 재배지 쪽에서 관련한 얘기를 할 때 토양재배하고 수경재배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과거 토양재배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데서는 과채료 재배가 어려웠어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재배가 어려웠는데 요게 이제 해결되면서 수경재배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물만 있으면은 토양의 성질과 상관없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수경재배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가능성도 수경재배가 일단 지면이 평평하고 그 균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동화가 유리하다는 거고 수경재배하고 토양재배하고 또 차이가 이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금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물을 많게 하고 싶으면 많게 만들 수 있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적게 만들 수 있고 이걸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위생적 관련해서는 그 얘기는 미군 부대에서는 채소를 공급받을 때 반드시 수경 재배해서 한 것만 받는다고 얘기했었나요 제가요?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는 미군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군대라는 거는 저도 그 어떤 이제 그 세미나 비슷한 데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보급품이 식량이래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잘못된 식량을 먹게 돼서 만약 배탈이나거나 병이 들게 되면은 좋은 무기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급품이 식량이라고 하더라고.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경재배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요. 뭐냐면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견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벌레라든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들은 수경재배에서 생산된 것만 공급을 받으라는 얘기가 그 지시가 있어갖고 그게 세계적으로 수경재배가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미군의 주둔과 함께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수경재배가 훨씬 위생적이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건 인정을 해요.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아니면 뭐 신념이 있어갖고 사람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신념만 있으면은 그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생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수경재배가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왜냐면 흙하고 만들 일이 없으니까 이것들은요. 그리고 훨씬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분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불균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경재배는 배지라는 한정된 곳에다가 우리가 그 양분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효율성도 우리가 수경재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과실도 품질이 좋고 생육도 빠르고 수확도 많고 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수경재배는 이제 그 무공해 재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무농약 재배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토양 재배는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데 수경 재배가 오히려 쉬워요. 농약을 안 치는 재배가 오히려. 왜냐면 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돼 있거든요. 흙과 멀다는 얘기는 병과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설비가 고가이고 우정의 안전성은 토양이 더 안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토양이 왜 안정적일까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토양 재배가 더 안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을 안 줬어. 그래서 배지가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경 재배는 말라 죽을 텐데 토양은 안 죽어요. 근데 또 안정성 이렇게 안정성 일단 또 헷갈릴까봐 요거 이제 답은 안정이에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수경재배가 안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가 올라왔을 경우에 수경재배는 지하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작년 10월달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지하수위가 올라옴에 따라서 지하수가 스패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단은 토양의 안정성에서는 관리를 엉망으로 했을 때 토양이 토양이 안정적이긴 한데 내가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수경이 토양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지식이 수경은 있어야 되고 이거 없다. 그 다음에 토양 재배가 수경 재배에서 인건비 지출이 더 커요. 수경 재배 설비비가 크고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기 그 세도 쪽에서 이제 얘기한 얘기인데요. 그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데 한 사람이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kg를 수확한대요. 근데 토경은 200에서 300~400kg 정도 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토양재배가 수경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해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20~30%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건비를 투입했을 때 10만 원을 투입했을 때 한 사람은 1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10만 원 정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토경에 비해서 그 인건비의 지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장단점. 요거는 한두 문제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수경하고 고형배지인데 순수수경은 뭐예요?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순수수경이고 배지를 사용하면은 고형경 배지죠. 그래서 순수수경과 고형경 배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순수수경은 우리가 이제 담액재배 있고 방막수경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분무경이라고 있고 모관수경이라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담액재배, 방막수경, 분무경. 이 뒤에 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앞에 거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담액과 방막과 분무경.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추나 엽채류 재배에서 이 세 가지 재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 순수경은 뭐다 기본적으로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수경이다. 근데 이 중에서 상업적으로 쓰는 거는 바로 1번, 2번, 3번 요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뒷거는 모관수경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못 봤어요. 이거는 아마 어떤 연구실 같은 데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상업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배지에 따라서 이제 천연 유기물이 있죠. 유기배지가 뭐예요? 코이어, 왕겨, 흙밥. 그 다음에 인공 유기물 중에서 이제 훈탄이라든가 팽화왕겨도 넓게 보면은 같은 유기물이 되겠죠. 무기물은 안면 펄라이트, 모래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쭤볼게. 만약에 유기배지가 아닌 것은 하면 코이어, 왕겨, 훈탄, 그 다음에 안면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유기배지가 아니에요? 안면이죠. 펄라이트, 안면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안면과 코이어가 대부분이고 일부 펄라이트를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 훈탄 재배가 성행하고 있어요. 동남아는 물류가 어렵고 훈탄은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훈탄은 제가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훈탄 쓰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훈탄을 태워서 그러니까 그 완결을 태워갖고 훈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초에 일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상업적으로 한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면 배지 가격이 인건비보다 싸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부터는 다 배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배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건비가 싸던 시절에는 훈탄을 썼던 시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근데 뭐 요즘에 역으로 말하면 훈탄이 약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올까요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그 탄소를 갖다 땅에다 묻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훈탄이 쑤시잖아요. 그 탄소 덩어리 있다 이거를 땅속에 묻으려는 얘기들도 요새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유기배지가 코이와 완결 톱밥 보면 알겠죠. 식물체니까요. 무기재는 이거 딱 들어봐도 우리가 펄라이트 안면 펄라이트는 뭐라고 했어요? 진주함을 뻥튀기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배지에 대해서 좀 배울 때 이 앞면과 펄라이트와 코이어 배지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충진식이 있고요. 자루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충진식을 쓰고 자루 방식을 쓰고 있고 충진식은 쓰지 않아요. 요즘 줄어들고 있어요. 충진식의 단점은 이제 이 충진식하고 자루식하고 인건비가 누가 더 많이 들까요? 충전식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자루 방식은 가격이 비싸겠죠. 그럼 제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서로. 그 다음에 뿌리 관리가 충전식이 좋을까요? 자루가 좋을까요? 자루가 좋죠. 자루는 뜯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충전식은 확인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장단점 두 가지만. 얘는 가격이 싸고 확인이 인건비가 가격이 싼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확인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가격은 좀 비싼데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얘는 병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쭉 연결돼 있죠 이것들이요. 얘는 자루에서 멈추겠죠. 요거는 그 장단점 같은 경우는 한번 요것도 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중요한 거라 다 들으셨죠? 그다음에 늦게 오는 학생들한테 요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제가 일부러 이걸 녹화해놔서 혹시 지각하거나 이런 분들은 들으라고 하세요. 이걸 오늘 수업 내용을. 그래서 춘수경의 장점은 제일 간단해요. 배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소통이 간단하고 균일하고 얘는 균일하죠. 물이라는 거는 그대로 다 섞여버리잖아요. 굉장히 균일하고 그 다음에 조절이 쉽고 균일하고 뭐 장건 처리가 쉽고 폐기가 쉽다. 고연경의 장점은 뭐예요? 순수경 물이니까 산소가 별로 없겠죠. 근데 고연경은 내가 아무리 채워도 70-80%만 채울 수가 있고 20%가 비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좋다. 뿌리에로의 수분 공급 조절이 용이하다. 수분 공급 조절이란 뭐예요? 내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때요? 100%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순수경에 비해 저렴해요. 순수경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상추 수경 재배 시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 NFT나 다배 수경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온실의 그 가격이 상추 재배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추로 국내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설비는 비싼데 단가는 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NFT나 DFT로 해서 순수수경으로 상추를 재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상당히 고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전하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수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추 재배, 수경 재배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저는 이제 고형 땅 위에 띄어갖고 상토 깔아놓고 거기다가 상추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순수경은 보통 우리가 엽채류에서 많이 재배하고 고형형 배지는 식물이 좀 큰 것들, 그러니까 영양과 생식 조절을 하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수경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급여기 정지도 오랫동안 안전하고 순수경은 물 빠지면 그냥 다 죽어버리겠죠, 그들이.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장단점들. 그다음. 그 다음에 급설비는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하나 볼게요. 이제 대략 설비가 놓을게요. 요 그립을 놓을게요. 이제 이거 볼게. 양액 A통, B통 있죠. 만약에 이거 가렸으면은 이거 가려 3통이 있고
기타통이 있고 양액 A, B가 있어요. 제가 혹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봤어요? 양액 시설 올려놓은 거? 거기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요거 가릴게요. 만약에 그거를 양액 A가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액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색깔을 이렇게 이걸 가린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치고 뭐 넣을까? 그러면 뭐 넣어야 돼요? B가 넣어야죠. 양액 A와 B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죠. 예. 양액 A와 B는 서로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섞이면 돌이 뭉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통, B통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가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를.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방편이 있고 급액관 이거 좀 어려울라나? 요거 할게요. 여기 지금 이게 급액관에서 여기서 이제 양의 혼합 탱크에서 이제 A 탱크, B 탱크에서 들어와서 뭐 이게 비료가 섞였잖아요. 물하고요. 섞였어요. 여기서 섞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나가서 펌프가 있고 이거 P가 이제 펌프잖아요. 펌프가 있고 여기 FM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급액관으로 나가는데 이 FM이 뭘까요? 유량계가 있어야 되겠죠. 유량계 다 느껴요. 가끔가다 유량계 빼뜨리는데 유량계 왜 있어야 될까요? 들어가는 양을 내가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치고 FM을 안 쓰고 유량계라고 제가 써둘게요. 이거 유량계예요. 요거서 하나 쓸 거야겠네. 요거는 하나 알아야 될게요. 요거는 A 탱크, B 탱크 알아서 혼합 탱크 물이 섞이고 혼합 탱크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 유량계는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점적 물을 주는 그 급액관이 있잖아요. 급액관은 흑색을 내부는 흑색이고 외부는 백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외부는 가로치고 고온으로 방지 및 방사 촉진을 일으키다. 뭐예요? 백색. 그다음에 뭐 흰색도 맞죠? 뭐 흰색, 백색 하면은 하얀색으로 해야 이제 빛을 반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왜 이걸 해요? 급액관에 있는 물의 온도를 높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흑색은 뭐예요? 햇빛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었죠. 옛날에 제가 처음 수경 재배할 때는 원래 흑색관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고급 제품이 껍데기가 백색관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의 고쳐가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흑색은 우리가 빛이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고 백색은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하는 것들이고 이거를 가로치고 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고 그냥 한번 제가 이제 그 문제 낸다는 거는 잠깐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구멍을 적게 뚫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죠, 상식. 내가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개 달아놓으면은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될 수 있으면 적게 뚫려 노력해야 된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냥. 그다음에 이 재질은 이제 혼합 탱크라고 하고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사진 치고 사진 딱 해놓고 화살표 딱 치워놓고 얘가 이름이 뭐냐? 미식 탱크, 혼합 탱크죠, 이게요. 예. 그럼 부품들 물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볼밸브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볼밸브는 나중에 2학기 때 한번 실습할 때 뜯어갖고 한번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실습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거는. 그다음에 배액 탱크는 그러니까 배액 탱크는 이제 우리 쓴 배액이 모이는 탱크죠. 이거는 모이는 탱크고. 그다음에 이제 펌프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급액 펌프잖아요. 보면은 여기 용수 펌프하고 여기 용상 펌프, 정량 펌프가 있는데 이 아래로 이렇게 된 스테인리스로 된 탱크 펌프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급액 펌프라고 하는 펌프인데 이 펌프는 다단 펌프라고도 부르고 다단 펌프를 우리가 급액 펌프로 사용해요. 급액 펌프랑 일반 우리가 보는 펌프랑 어떻게 모양이 다르죠. 급액 펌프도 제가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업자분들한테 조금 당하셔갖고 급액 펌프를 그러니까 용수 펌프, 그러니까 다단 펌프를 급액 펌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용수 펌프를 갖다가
저걸 그러니까 다단 펌프 쓰는 거 있어요. 용수 펌프는 뭐가 있을까요? 용수 펌프는 물을 땡겨서 그냥 채우기만 하면 끝나요. 얘는 뭐요? 압을 갈아서 계속 압이 떨어지면은 계속 망치로 팍 쳐서 압을 끝까지 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5마력짜리를 보통 2,000평, 3,000평이면 5마력짜리 쓰는데 5마력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200, 한 4, 50만 원짜리 펌프고 요건 한 대에 20만 원짜리 펌프예요. 두 개가 한 2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 아니다. 주산단지는 다 이거 쓰는데 주산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다 이거 쓰고 있어요. 다 보면. 왜냐면 주산단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아셔갖고 이걸 안 당하시는데 아니다 이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랩 펌프가 뭔지는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사진 딱 해서 이거 가린 다음에 한번 또 내볼게요. 그랩 펌프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게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 눕혀 있는 것도 있어요. 눕혀져 있는 펌프도 있어요. 다단인데. 이건 횡형 있고 횡형이라고 해서 눕혀 있는 게 있어요. 또 횡형 다단 펌프라고 해요. 또 그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아무튼 있다는 거. 이것도 내년에 한번 이거는 실기로 한번 해줘야겠네요. 이거 2학기 때 뜯는 거 한번. 이거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가끔. 그다음에 여과기 있죠. 여과기가 이제 이게 여과기고 여과기에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양쪽에? 예, 여기가.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과기 해놓고 양쪽 여과기가 만약에 3이에요. 그러면은 청소를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가 2.8, 3.0 청소해줘야 되겠죠. 해줘도 되고 하는데 웬만하면 해주면 좋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저기저기. 근데 이거를 여과기도 한번 여과기랑 이렇게 압력 게이지도 한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 가 보면은 이 필터가 있었나? 필터가 하여튼 어디 갔더니 이 필터가 요게 방향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위쪽으로 바뀌면 청소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뜯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치켜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보면은 때때로 조립이 편하도록 측면이나 위로 보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돌려갖고 위로 설치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과기가 있고 요게 압력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다단 펌프고 우리가 물을 밀어넣는 펌프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요게 급액 펌프가 바로 요게 급액 펌프예요. 급액 펌프. 예. 요게 뭐예요? 요거 유량계들 유량기. 그래서 요거는 디스크 필터.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세 문제를 내주겠구나. 이거 가려고. 근데 요거 하나 갖고 하면 되겠다 지금. 사진을 여러 장 쓸 필요 없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에는 디스크 필터, 스크린 필터, 모래 여과기가 있다. 모래 필터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이제 필터 이거 외우면 돼요. 디스크 필터, 스크린 필터, 모래 여과기.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모래 여과기가 제일 비싸요. 예. 요게 모래 필터고요. 요게 스크린 여과기, 망 필터라고 하고 스크린 필터, 스크린 여과기. 그 다음에 요게 디스크 필터. 여기다가 이제 이 필터가 뭐냐면은 얘는 무슨 필터? 디스크 필터. 얘는 망 여과기라고 해도 맞고요. 스크린 여과기라도 맞고래 이거든요. 스크린이 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모래 여과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내려면은 이것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풀는 거는 한번 여학생들도 한번 그렇게 청소를 자주 하면은 열기 쉬운데 청소 안 하면은 이제 막 쩔어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이걸 우리가 가끔가다 산으로 닦아주기도 해요. 질산 갖다가. 얘가 질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산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 교수님 여기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데 좀 보시죠. 뭘로 하고 있어요? 버프무늬로 세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하면은 안 되면 이제 산에 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분이 있으면은 요거만 이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 디스크를 딱 세고 낀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물에 불려요. 불린 다음에 칫솔로 이렇게 살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하고 하는데요. 이제 압력 게이지는 보통 우리가 보통 0.1바, 2바, 3바, 4바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이게 3바 정도 이게 2바예요. 이게 4바고 이게 6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치면은 여기서 메가 파스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바 보통 우리가 1바가 걸려야 정적반이 열려요. 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양의 기계에는 3바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구역 나누잖아요. 구역에서는 보통 2바 정도 걸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마지막 맨 온실의 끄트머리 제일 먼 구역에서는 1바가 걸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 게이지를 보고서는 우리가 압이 부족한지 적은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도 하거든요. 여러 개 설치하는 거고, 유량계고 이게 유량계도 한번 이렇게 청소해줄 필요, 이렇게 청소 한번 닦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 또 거름망들이 있어갖고 pH 센서가 있고, pH 센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잘못 설치하신 분들이 많아갖고요. 이것들 pH하고 EC하고 특히 고장이 얘가 잘 나요. 얘가 EC는 그나마 괜찮은데 pH가 잘 고장이 나서 요거는 pH 센서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고치고 잘못된 버튼 해서 이제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 그래서 pH는 여러 가지고 수명이 이제 있다는 거고, 보통 그 pH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아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회할 때는 그거 넘어가고 센서 교정 같은 경우 좀 넘어가고, 요거는 전자밸브라고 하는 건데, 전자밸브가 뭘까요? 전기 신호를 봐서 열고 닫고를 해주는 게 전자밸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온이 걸리면은 열릴 테고 오프 걸리면 닫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간에 놓으면은 우리가 오토고요. 수평으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왜 돌리게 되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전자밸브가 고장 났거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동으로 돌려놓고서는 이거를 공급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전자밸브고, 요거를 우리가 전자신호 받아서 이제 물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5에서 50ml인데 50ml짜리가 제일 비싸게 뭐, 그다음에 밸브 유압 밸브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압력을 갖고서는 이제 이 물을 들어가고 말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고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거 그 수위 조절기 연결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고 말고 결정해 주는 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유압 밸브다. 그 릴프 밸브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안 낼게요. 이건 릴프 밸브에서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밸브라 이건 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하는 거죠. 벤츄리관이라고 여기 보이죠? 이거는 벤츄리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안에 수위기가 보이거든요. 수위기 보고서는 양액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농축액이 여기서 얘랑 수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겠죠. 얘가 EC를 많이 높게 설정했으면 이게 올라갈 더 많이 올라가고, EC를 낮게 설정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은 벤츄리관에서 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벤츄리 미트라고 돼 있고, 조그만 여기 이제 수위를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정량 펌프라고 해서 이제 펌프는 얘는 우리 언제 사용하느냐, 이 양액을 공급할 때, 양액이 아니라 약 같은 거 공급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다가 지금 수경재배 대형으로 하신 분들은 그 양액을 공급할 때 소독약을 같이 넣어요. 그 안에다 뭐 과산화수소 같은 걸 집어넣는데,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급 배양액에 그 들어가는 미생물의 밀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정량 펌프 같은 경우는 또 약재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 얘기는 한번 쭉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 정량 펌프는 양의 공급용이 아니죠. 무슨 공급용? 약을 공급할 때, 그러니까 소독약 갖고 넣을 때 하는 거, 아니면 특수한 무슨 물질을 넣고 싶을 때 뭐 사용해요. 이것들을.
보통 우리가 배관재질은 뭐 PE를 사용하고 뭐 동태포는 사용하지 않고 뭐 구경 잘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제어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기는 오작동 방지하고 그 제어기 설치할 때 낙뢰 방지책을 세워야 되고요. 정전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낙뢰 방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뭐가로 놓죠 우리가? 접지 다 해놓죠. 접지해 놓고 그다음에 오작동 방지는 이거는 뭐 수시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오작동 방지를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EC가 너무 높거나 pH가 너무 이상이 있으면 설정하고 낮으면은 알람이 막 삐삐삐 알람을 설치해 놓거든요. 그 작동을 해결할 때까지. 그래서 항상 모든 제어기에는 알람이 설정돼 있다. 물이 안 들어가도 알람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설정한 거랑 다르게 들어가면 알람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작동 성능, 사용 프레션, 수리용이성, 부품용이성.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시험 문제 낼 건 아니지만 요건 나올 거고 이런 건 나올 거고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업력이 된 업체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하도 이쪽 농업 쪽이 그 뭐라고 하죠? 자꾸 업체들이 있다 없다 사라져갖고 이런 것들이 양액재가 지금 엄청 크죠. 막 2헥타, 4헥타 하시는 분들은 양액기가 엄청 커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통 지관 직경은 20mm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지배판이라는 거는 배를 모이게 하는 것들이고요. 포밍거터. 우리가 포밍거터라고 해서 이제 행잉거터, 포밍거터라고 하는데 이 포밍 그것도 요게 이제 우리가 포밍거터라고 하는 것들을 미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포밍거터가 이 자체가 지배판 효과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포밍거터는 이게 올라가 있으면 햇빛을 배지가 다 보고 있죠. 햇빛가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가 바깥으로 못 나오겠죠. 요거 이름 써놓고 여기 포밍거터라는 거 이게 포밍거터다. 포밍거터의 장점은 일단은 거터가 이게 구배가 잘 틀어지지 않고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이런 장점들이고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적 호수가 있고 점적 단추가 있고요. 점적 호수는 가격이 싸고 막힘이 없고 그 다음에 제병 이동이 불가하고 관리 소리 어렵다. 그래서 점적 호수하고 보면은 점적 피 볼게요. 점적 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점이 이러한 장점. 뭐 고가 원하는 대로 시공할 수 있고 행거 같은 경우는 점적 호수 상황이 곤란하고 뭐 급액량을 조절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점적 핀을 꼽아놓게 되면은 이 배지에 정확하게 내가 물을 얼마큼 줄 수 있잖아요. 그 따르고 4개 꼽아놨는데 100ml 쓰려면 400ml가 들어가는 거고 5개 꼽았으면 500ml가 들어가는 거고 들어갈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압력 다정 낮추는 0.8에서 3바에 걸리는데 보통 우리가 1바 잡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0.8에서 1바짜리거든요. 일반 수준에 파는 것들을. 그래서 요거 이제 토출량이 중요한데 2리터라고 돼 있어요. 시간당 2리터짜리 우리 제일 많이 써요. 제가 문제를 하나 할게요. 시간당 2리터인데 그러면은 1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식으로 낼게요. 시간당 2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1분에 얼마가 들어가요? 3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3분 주면 얼마 들어가요? 9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점적 단추 얘기하고 2리터짜리 점적 단추인데 내가 3분간 물을 줬어. 그러면은 몇 미리의 물이 들어갈까요? 하면은 90ml가 들어가겠죠. 한 번 더 꼽아내면은 배지에 4개의 점적 단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지에는 3분 동안 물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94, 4개 곱하면 94, 36, 5개 곱하면 9, 45가 되겠죠. 450 되겠죠. 한번 꼽으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홀지 안 홀지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본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거 색깔이 달라요. 이거 갈색 보이죠? 이게 갈색이 2리터짜리예요. 색깔만 달라요. 이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2리터짜리 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요 2리터인데 요게 이제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면은 3분 들어갔어 하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압력이 가해졌으면은 한 90ml 들어갔겠구나 해서 우리는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량계를 보고도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유량계를 주지 않고 그냥 이 압력 보정 단추 갖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5개가 콩팥 쓰고 전체적으로
암벽이 균일하다고 하면은 보면 1분의 3분의 1개의 배지에 한 450에서 500mm 정도가 우리 들어가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라 물 주는 방법 중에서 저는 한번 내볼게요. 내가 이제 점적 드리퍼 하나도 얼마 들어갔나도 물어볼 수 있고 배지에 5개의 드리퍼가 점적 단추가 꼽혀 있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점적관이라는 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쭉. 그다음에 점적관의 위치도 넘어가고. 점적관이 이제 막히는 원인이 첫 번째가 이제 잔물이나 점적관이 이제 전물로는 점적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것들, 그러니까 찌꺼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필터링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필터를 하는데 문제는 화학적 원인이 있어요. 화학적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A통, B통을 갈라서 물을 그러니까 양에서 B를 서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통, B통에 있는 물이 100대로 시석돼서 혼합 탱크에 들어간 다음에 필터 통해서 물이 들어가요 안으로. 근데 이게 아무리 농도가 였다 하더라도 응고된 놈들은 응고될 확률이 줄어든 거지 응고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필터 통과하고 가서 저쪽 편에 가면은 응고가 될 조금씩 돼요. 그것들은 계속 조금씩 응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응고가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해도 천천히 응고가 되는 거고 잘 관리 못하면은 한 번에 응고가 되는 건데 보통 A통, B통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A통에 보통 칼슘 비료가 들어있거든요. B통에는 인하고 황이 들어있어요. 칼슘과 인과 황이 만나면은 서로 이게 석고가 돼요. 가루가 되거든요. 이게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공급백의 pH가 6.5가 넘어가면 그때는 팀장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필터를 통과하고 관이 들어가잖아요. 필터 전에 들어갔으면은 필터에서 걸러지는데 필터 이후에 관에서 이런 응고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점적 단추를 막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적 단추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미생물의 원인인데 물때라고 그러죠. 물때. 보면 미끈미끈한 거 뭐 생기잖아요. 우리 목욕탕은 뭐죠? 청소 안 하면은 세면대 청소 안 하면 뭐 미끈미끈한 거 생기죠. 그때가 바로 이 안에서 생겨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배관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가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 농약방하고 이제 가끔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농약방에서는 이거 넣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농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영양제라든가 이상한 미생물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원인 있죠. 물리적은 내가 들어온 이닛 단계에서 어떤 찌꺼기가 들어오는 경우, 필터가 잘못 설치는 필터가 설치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 원인은 배관 안에서 서로 pH가 높을 때 6.5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pH가 5.5, 내 문제 하나 꼬아서 낼게요. pH가 5.5예요. 고급 pH가. 그 다음에 6.8이 있어요. 7.0이 있어요. 누가 응고가 더 잘 돼요? 응고가, 비료가 서로 뭉치는 게. 7.0이 더 잘 되죠. 응고가. 여기 써 있잖아요. 6.5이냐면 양분의 실정이 일어난다. 5.5는 일어나도 적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진 않아요.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발생하는데 pH가 7.0, 8.0 되면은 응고가 훨씬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응고가 더 잘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pH가 5.5인 게 pH가 예를 들어 하나 꼴수가 있지로 게다가 틀린 것을 해놓고 여기다가 pH가 7.0인 것이 pH가 5.5보다 응고가 덜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나가다가 하나 이렇게 모아서 낼 수가 있죠. 머릿속에 갖고 있을 때 pH가 높으면은 pH가 알칼리화 될수록 응고가 잘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pH를 높게 놓으면은 철불피도지만 또 뭐가 와요? 이런 배관 자체에 문제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문제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올라갔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됐을 때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퍼킹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양육 장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비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메이커 중에서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기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괜찮은 양액기는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저기 양액기 안에 컴퓨터가 달려 있어요. 컴퓨터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아니라 폐대 정도의 수준이 되는 컴퓨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은 뭐 6개월 전, 5개월 전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까. 최소한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부 제품들에서는 이게 상당수의 제품 중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학생분들이 앞으로 내가 온실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초기에는 1, 2년 정도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와서 상주를 못하니까 한 2주에 한 번 정도 와서 점검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육 같은 거 설치하실 때도 좀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들이 조금 더 고가이긴 한데 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좋은 얘기만 써 있어갖고 이거는.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수경재배는 토양의 전염병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작업 도중에 토양이 잠복된 병해충이 이제 그 배드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해충은 표토 존재하기 때문에 바닥 공사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요. 바닥 경사 2%. 지금 보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얘기는 좀 그렇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시공하나. 그다음에 일단 해놓고 바닥 멀칭을 딱 하죠. 멀칭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거 그냥 보세요. 이거 쭉 보고. 반쇼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돼서 한두 문제나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냥 얘기 안 하는 데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그냥 이게 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데 검사를 할 게 이제 물탱크에 이제 수위하고 여과기 왜 해야 되겠죠? 여과기 맞으면은 저기 물이 안 들어와요. 압력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잠깐 예를 들어서 외출했어. 근데 양액기에서 내가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핸드폰으로 알람 설정이 왔어요. 양액기가 멈췄다. 그럼 멈췄는데 양액기가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물탱크 쪽에서 물이 안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보느냐? 수위기가 이게 이제 고장 났을 경우에 이게 물이 안 채워질 거 아니에요? 술이 채워져야 되는데 원투 탱크에 물이 채워지고 이게 수위기가 있어. 수위기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수위기가 딱 채워진 물이 또 멈추겠죠. 아래로 떨어진 물이 들어올 거고 아래로 쳐지면 그러면은 수위기가 멈춘 다음에 이게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수위기가 고장 나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그 물탱크에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하죠? 그 물을 땡기는 펌프에서 물을 땡겼는데 물이 안 들어오고 혼합 탱크에서 물이 없으면은 아마 알람이 떠지고 양액기가 딱 멈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여과기가 수위기 있잖아요. 이 수위기 같은 경우는 이 뭐라 해야 되느냐 수위기는 좀 고급 저도 몰랐는데 우리 목욕탕에 쓰는 거 말고 그 좀 수위기가 고가가 있대요. 이게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수위기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쓴다고 해서 수위기가 좀 자꾸 고장 나갖고 우리 수위기 안 쓰고 그냥 아침마다 물 들어갔는지 없는지 맨날 확인한다고 했더니 이 수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집에서 쓰는 수위기 말고 우리 그런 거 나가거든요. 이게 훨씬 고가의 수위기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혼합탱크 수위기도 고장했는데 의외로 혼합탱크 수위기가 고장이 잘 나요. 그래갖고 에러가 떠서 실제로는 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얘는 센서는 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니까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위기가 물이 있다고 얘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물을 들어오면 멈춰놨겠죠. 그런데 탱크에서 이제 펌프에서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러가 떠버리겠죠. 물이 안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은 물탱크에서 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양액기가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터가 나가요. 모터 아까 그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250만 원짜리라고 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재배사분들이 재배사로 나가서 취직하러 간다고 하면은 모터 하나가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못해요. 굉장히 고가의 모터예요. 그것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도 주말에 옛날에 한번 모터를 태워먹은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주말에 일요일날 집에 갔는데 일요일 아무 출근 안 했잖아요. 근데 왔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모터가 나간 거예요. 이 수위가 나가고 수위가 나가서 모터가 나갔거든요. 이해가 돼요? 수위가 나가면 모터가 나갈 수 있어요. 모터 고가의 모터. 그리고 또 하나 수위가 나가면은 다행히 휴무를 멀쩡했어요. 겨울이라. 근데 여름이면은 한 방에 갈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점검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점검만 하면. 하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는 그죠 저렴한. 저렴한데 그렇죠. 근데 그 가끔 이게 실제 고장도 잘 나죠. 수익이 그래서 한 번씩 얘가 아까 이거 수익이 특히 믹스 그 따갖고 닦아주라고 했잖아요. 요거가 수익이가 잘 보죠. 고기가 잘 오염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펌프 확인해야 되고 센서 확인해야 되고 센서는 보통 이제 2개 달린 경우가 있고 1개 달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짜리 써요. 근데 일시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뭐 하면 돼요? 내가 다 줬죠. 막대기 줬죠. 이거 원스 탱크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드리퍼를 우리가 보통 비거를 갖다가 드리퍼 하나를 몇 개를 빼갖고 그 비거에다가 하나씩 꼽아놓거든요. 그 드리퍼에다가 아니 비거에다 드리퍼 하나씩 갖다 놔요. 그러면은 내가 오전에 딱 12시쯤 이렇게 가보면은 딱 와서 물이 이만큼 찼는데 내가 물을 몇 번 줬나 확인해 보면은 거의 맞게 들어갔구나 보고 그 다음에 이시를 한번 체크해 보죠. 내가 기계상으로는 3.0인데 실제로 체크를 했더니 뭐 3.0인가 뭐 2.8이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pH도 마찬가지로 pH 센서가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페이퍼를 이용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가끔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양이 정보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는 거. 점적 핀이 막힌 거는 그러니까 압력 단초가 막히는 거는 이거 워낙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못해요. 점검이랑 불가능하고 가끔 다니다가 이제 보면은 신물이 시들었다 아니면은 거기에 좀 세력이 안 좋다 그러면 한번 벨트 들어봐요. 벨트 들어봤는데 야 가볍네. 딴 데는 딱 봤더니 한 70%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들어보니까 한 55% 되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거기가 물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압력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운데 들었다가 하면 이 점적핀이 그러니까 압력 보존 단추가 막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교체를 해줘요. 얘들이. 그다음에 한번 이거 점검하는 걸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펌프 주고 뭐 요거 가로치고 낼 수가 요 표가 새로운데 요 가로치고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보 아니면 알아야죠. 물탱크 보답탱크 탱크잖아. 그 탱크는 뭐예요? 수위가 확인해야 되죠. 이거 수위 확인. 이거는 진짜 탱크에 물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위를. 이거는 당연히 한 거고. 그다음에 pH 있으면은 내가 이거 볼게요. 우리 pH는 우리가 기계의 pH가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 뭐 보고 확인해요? pH 페이퍼 갖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100장짜리 줬으면은 100장짜리 갖고 그게 최소 6개월 동안 다 사용해야 돼요. 스타일비가 이거는 그냥 나중에 뭐 심화 시간에 이거는 한번 해보자고요. 견적서를 내가 나눠줄 테니까 한번 짜보는 걸로 한번 해보고. 이거 혹시 오늘 시스템 나갑니까? 나가죠. 네, 나가야 돼. 오늘 저녁에 영상 올려주시나요? 네, 올려 그래. 아주 저런 모양이구만. 이제 배양 얘기는 좀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것도 심화 과정하기 깊게 들어가고 현재 오늘은 이제 내가 기초 과정이라 깊게 얘기를 안 할 거. 깊게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하고 계산하는 거는 나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쉬운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거 하나만 내가 딱 알려주고 나머지는 계산은 2학기 때 심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용소리에 갈 때 양이 있어야 되고 수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항상 일정하게 물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용수의 고려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지하수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하천수, 수돗물,
빗물 같은 경우 이제 빗물은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빗물 잘 쓰지 않, 빗물을 거의 못 써요.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수 하천수는 특히 이 하천수나 지표수는 이 병용문도 문제지만 제가 가로치고 이 제초제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강에서 물을 끌었으면 제초제 문제가 좀 덜한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온실이라는 거는 강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농경지 한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수로 쪽으로 뭐가 오냐면은 이제 벼농사지라고 이제 물을 대준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논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뗐다 넣었다 해주죠. 그러면은 그럴 때 제초제가 들어가요. 이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제초제 피해가 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천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사용을 이 제초제 문제만 없으면 사용할 만한데 병영균은 제가 어디든 있다고 보고 요 제어가 가능한데 이 제초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로치고 근데 실제로 사용한 분도 꽤 되세요. 부산 핫다리 하는데 유명한 대저 있죠. 대저가 물이 없어요. 지하수가. 그래갖고 이분들이 하천수를 막아갖고 쓰시거든요. 근데 가끔 사고가 나요. 거기는 그 논농사도 안 짓는데도 가끔 사고가 나요. 근데 논농사 많이 짓는 지역에서 하천수 사용하면은 제초제 피해가 더 많이 나요. 그들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재밌던 사례가 한 지하 5m 정도를 파고 물을 땡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사실 지하수라 보기 어렵죠. 지표수가 땅에 들어간 건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몇 년 농사를 잘 줬는데 갑자기 어느 해부터 연속해서 제초제 피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작다 보니까 물을 계속 뺐으면 어떻게 공간이 비죠. 그러면 논에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서 들어가겠죠. 그걸로 인한 제초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발생하고 다음에 땅을 100m 땅을 파갖고 이제 그래서 샘을 팠죠. 100m짜리 다시. 그래서 이 지표수가 굉장히 우리 같이 이제 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쓸 수도 있는데 주변에 이제 농경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초제가 가로치고 제초제가 위험하다. 요거요? 제초제? 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험하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제초제는 한번 피해가 나면은 그냥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억대 피해가 나요. 억대 피해가 나면은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게. 내가 순이익이 억대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내가 매출이 3억이면은 내가 1억이 수익인데 내가 제초제 잘못 쳐가 물을 잘못 써서 제초제로 한 1억 5천이 날아갔으면은 어떻게 돼요? 1년 반치의 수익이 사라진 거죠. 손실돼 버리고 사라진 거죠, 그냥. 그래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래서 BOD 뭐 COD 있고요. 이거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한계치가 쭉 있잖아요. 한계치가 있고 적정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요거만 얘기할게요. 요거 이시만 이시하고 이시만 이시는 보통 우리가 0.75 우리가 보통 0.7 정도 되면은 농사 질만해요. 0.7만 돼도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딸기는 안 돼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보통 0.7 정도면 농사가 질만해요. 우리가 그냥 져요. 그거 높으면 안 되는 겁니까? 0.7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0.7까지는 제가 0.5다 그러면은 뭐라면 표준 처방전 그냥 쓰세요 그래요. 표준 양액 우리가 그로단이나 이런 뭐 PBG나 이런 액을 그냥 사용하라고 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조금 변형된 거 쓰고 하는데 이게 0.7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서는 처방전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 기점이 0.75 정도 된다. 실제로는 0.7만 돼도 양호한 물이다. 실제로는 0.7만 돼도 굉장히 양호하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0.7인데 나트륨이 많어. 이건 문제가 돼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이 많거나 좀 칼슘이 좀 많다 그러면은 조금 괜찮아. 이것들을 많은 곱하기 좀.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죠. 우리가 나트륨도 나트륨이 우리가 보면은 나트륨도 184 여기 50 ppm의 한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요. 우리가 처방전 바꿔가서 하면 130, 180도 짓거든요. 이거 한계치보다 3배 반이 넘어가면 하죠. 이것들이. 근데 과채류들은 좀 강한 편이에요.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이런 것들은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계치는 한계치고 실질은 이것보다 더 높은 걸 쓰는데 요게 한계치가 넘어가면 우리가 뭐 한다? 생각을 좀 한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을 처방전을 만들 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0.7 이하 정도면은 저는 그래요. 그냥 나트륨 농도는 뭐 어차피 지가 들어가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0.7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뭘 보나 제일 먼저 보는 게 염소하고 나트륨을 봐요. 이게 뭐가 이시가 높아졌나 보는데 염소와 나트륨 한 명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처방전 내리기 할게요. 그러니까 0.7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트륨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처방전만 조금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맞으면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계치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냥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 그대로 할게요. 내가 제곱미터당 시간당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나오고 있어요? 시간당 제곱미터당 한 제곱미터당 하루 해야겠네요. 제곱미터라면 안 되고 제곱미터당 하루에 한 6리터의 물을 지금 내가 공급을 하고 싶어요. 하루에 6리터 공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하루에 6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6리터의 물을 식물이 빨리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 식물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몇 톤의 물이 필요해요? 60톤이 필요하죠. 60톤이 필요한데 근데 배액률을 내가 30% 정도 배액이 보통 나온다고 쳐요. 요즘 같은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이 얼마큼 필요해요? 그러면 실제로 곱하기 1.3을 하면은 90톤이 필요하죠. 아니 638, 78톤이 필요하죠. 네, 638 맞나요? 예, 60톤에다가 78톤 필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문제를 이렇게 내면 풀면 되죠, 그냥. 근데 간단하죠, 아주.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필요한 양이 보통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이런 오이 같은 경우가 보통 제곱미터당 요즘 시기에 한 5리터 정도 물을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5리터 정도. 내가 보통 평당 8포기 씹으면은 평당 제곱미터당 2포기 씹으면은 한 나무가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증발하고 2리터, 3리터 증발하거든요. 그러면은 2리터, 3리터, 2.5리터 잡고 5리터잖아요. 5리터 곱하기 그다음에 배액이 한 20% 나온다고 하시면은 뭐 딱 나온 방법이거든요. 그럼 혹시 그러면 원수 탱크 크기가요? 원수 탱크는 보통 이틀치가 좋다고 하는데 하루치만 돼도 선생님 그 하루치가 그러면은 하루 1일 최대 흡수량 그럼 하루 최대 우리가 물량이라는 거는 1년 중 물을 제일 많이 먹을 때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그러니까 난방용량도 영하 15도 기준 잡거든요. 왜 영하 15도냐면은 우리나라 최고 추우면은 보통 20도 떨어질 때도 있는데 한 15도 정도면은 거의 최고 춥다고 얘기를 하니까 20도 떨어질 때도 있죠. 아주 이상이면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겨울 때 영하 15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돼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일 정도 물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6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하루에 식물이 6리터의 물을 증발하는데 뭐 30% 배액률을 잡았다. 그러면은 2일 정도의 물을 내가 필요로 한다고 2일 정도로 그죠? 원수 탱크가 2일 정도를 잡았을 때 몇 톤의 물을 저장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아까 곱하기 2 하면은 되겠죠. 또 권장치는 이틀인데 보통 우리는 하루치 정도도 되게 갖고 있는 수준이 없어서 하루치 정도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좋은 게 AS가 잘 되죠. 펌프 업자들 전화 걸면 바로바로 오거든요. 하루면 다 와요. 그래서 하루면 다 고치기 때문에 하루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번 이틀치라는 얘기는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느려요. 이거 행동이.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좀 큰 거 갖고 있으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배액률 30% 정도가 보통 뜨거울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얼마 전에 그 하락농장을 갔었는데 하락농장이 이제 그 살균기를 써갖고 물을 재활용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활용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료값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가 물이 부족한데 물이 없대요. 내가 자기들이 공급을 물을 받는데 그 물 자체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지금 우리나라 그 온실 때 다 어디 젖어요? 대개가 반척지 쪽에 많이 바다 쪽에 붙어 젖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30%가 내가 배액을 나온 거를 재활용한다고 하면은
비료값도 좀 아낄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내가 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물이 이제 그거를 보면은 물탱크가 얼마큼 필요한지가 이제 나오죠. 용수 펌프가 용수 탱크가. 대행률은 왜 하는 겁니까? 아 100여? 버리는 거니까 일단. 내가 물을 6리터 먹은 식물이 5리터를 먹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공급하는 건 30%가 빠지니까 그것보다 0.3을 더 공급해줘야 되죠. 그것들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 다음에 칼슘 이거 좀 높게 넘어가고요. 보통 나트륨이 많으면은 가리결핍 발생을 해요. 그 염분이 많으면은 칼슘과 가리결핍 발생한다고 하는데 넘어가고. 요거 한번 우리가 철분에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철 관련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낼 수도 있고 아닌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중탄산일 경우에 침전 잘 됨. 맞죠? 이것들 중탄산일 경우 철이 더 잘 녹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하철 산소가 부족하면 이가철로 가 있는데 이가철에서 산가철로 가면은 침전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거꾸로 바꿔놔서 산가철은 침전이 안 되고 이가철이 침전된다면 맞아요? 틀려요? 이 철은 우리가 수경 대비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미량 원소이면서도. 그리고 미량 원소 중에서 철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그래서 특히 또 EDT 우리가 킬레이트 철 같은 경우는 EDT의 킬레이트 철이 있는데 이것들도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이가철, 산가철이에요. 킬레이트 철은 이가철이잖아요. 예. 이가가 산가로 가는 것을 막는 저지해 그러니까 천천히 하거나 막아주는 것들이 이것들에서 이가철, 산가철은 침전이 생기고 이가철은 용해되어 있고 산가철은 식물이 흡수할 수 없고 이가철은 흡수하고 만약에 내가 약액을 공급했는데 전부 다 산가철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철결핍이 발생하죠. 이것들이요. pH가 높으면은 산가철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산소와 접해도 산가철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빗물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물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조금 문제가 있고 수돗물도 넘어가고 염분 제거법은 역삼투압법이 있고 이온 수소치법이 있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세 가지만 할게요. 그냥 역삼투압법, 이온 수소법, 주는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삼투압법을 제일 많이 써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는. 근데 이거 운영비가 2,000평 하려고 하면 1년에 필터값만 해도 5, 6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이것들. 처음에 설치할 때도 비용이 한 3, 4천만 원 들어가고 운영 유지비가 한 5, 600만 원 또 들어가요. 또 이게 매년. 그러니까 필터값만 5, 600만 원이고 사람이 내가 직접 교체하거든요. 내인건비 뺀 가격이네. 내인건비도 이거 해야 되고. 중립법은 우리나라에 쓰지 않죠. 이거는 쓰지 않고. pH 제거법은 이거 넘어가요. pH는 우리 제거하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폭기 제거법 한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갖고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게요. 내가 쓰는 지하수에 철이 있어. 내가 온실이 10헥타야. 그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10헥타면 하죠. 사람 기계 설치하고 하죠. 왜냐면은 싸니까. 내가 이제 1헥타야. 이거 안 하지. 내가 미쳤다가 이걸 왜 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요거 쓸 만큼 면적이 되는 데가 없어갖고 미생물도 우리가 이제 지금 미생물 작업법이 이제 그 염소 그러니까 우물 소독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그렇게 이것도 넘어갈게요.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라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수돗물도 이것도 실제로 안 하고 있긴 넘어가고요. 중탄화 관리에서 요거는 하지 말아요. 그냥 볼 거 없어요. 철하고 이거 철분 제거법 볼 거 없어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나중에 지식을 쌓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은 야 철을 우리 지하수에 철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은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폭기법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갖고 있어도 돼요. 알면 좋죠. 알면 지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써먹을 때는 써먹지는 못해 아직은.
우리가 이제 보통 중탄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중탄산 함량은 30에서 50ppm 정도 되고 뭐 쭉 나올 건데요. 요거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적당한 중탄산은 안정시켜준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글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숫자는 안 바꿀, 숫자 같은 건 안 바꿀 거예요. 왜냐면은 30에서 50ppm 그냥 에어드면 좋고, 일단 중산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pH 변화가 적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를 한번 틀린 것이 무엇이냐. 중탄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이거는 중탄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탄산이 pH가 높은 경우 볼게요. pH가 높은 경우 산을 공급해 pH를 낮추고 싶어도 중탄산이 많이 있으면 아래가 중탄산에서 pH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중탄산이 있고 수소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수소기하고 붙어서 H2O가 되고 CO2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탄산이 이 수소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수소이온을 잡아주기 때문에 pH가 내려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탄산이 있으면은 pH가 버벅이는 흔들림이 적다는 거죠. 이것들이 중탄산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50ppm보다 많으면은 중탄산을 줄여주고 30ppm보다 적으면은 중탄산을 넣어준다. 50ppm, 30ppm 틀린 말 맞은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30에서 50ppm이 적정 ppm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산으로 이제 용수의 증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볼게요. HNO3 그러니까 앞에 밑에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실제로 아래 건 쓰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있는데 아직 쓰진 않고 있고 위에 거만 써요. 이거를 이걸 쓰고 있고 이거를 요 계산법도 중산산 계산법도 이것도 이제 하나 낼까? 내볼게요. 요대로 낼게요. 내가 150ppm이라고 했으면 적정 ppm이 얼마예요? 30에서 50ppm이 중탄산의 적정 ppm이죠. 적정 농도죠. 그러면은 노선에 100ppm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0ppm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심어놓고 요거만 지울게요. 요거 주고 한번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한번 그냥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그대로 놔둘게요. 요거는 나중에 2학기 때 할 때는 요걸 없애버리고 할 거고 1학기 때는 지금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 숫자만 바뀔게요. 요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그냥 내면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중탄산이 100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가로치고 그럼 여기다 50 넣으면 되겠죠. 100ppm이면 내가 얼마큼 줄여야 돼요? 목표가? 중탄산을 50을 줄여야 되죠. 만약에 200이야 얼마 줄여야 돼요? 150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그럼 사실 요것만 맞추면 돼요. 150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지워 놓을 테니까 여기다 150을 넣고 한번 계산해봐요. 그냥. 산의 비중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산의 비중은 여기 산의 비중이요? 산의 비중은 여기 우리 질량값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질산이 볼게요. 1, 12, 1, 14 얘가 얼마예요? 16 곱하기 3 하면 곱하기 해서 이게 분자량이 나오죠. 분자량이 그게 이제 분자량이 그 무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섞죠. 6대4짜리 섞이니까 보하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다 더해서 네. 분자 무게를 다 더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질량이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보고 또 하다가 요거 다 지우고 요거만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60은 뭐예요? 산 양이 예, 그렇죠. 61은 뭐예요? 61은? 무게 아닌가요? 당량. 그러니까 당량 무게. 그러니까 무게는 분자량. 분자량이고. 그래서 보통 여기 볼게요. 중탄산의 당량 60일이죠. 뭐냐면 당량이 뭐예요? 요거 10 여기서 1 더하기 그 다음에 12 더하기 14 더하기 12 더하기 여기 뭐예요? 또 더해서 이거 점차 친 것이 60일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면 산의 당량은 뭐예요? 질산의 요거는 질산의 당량을 말하는 거고 63이 그 다음에 요거는 60%는 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의 비중은 요거는 무게 이 무게는 시합병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이 무게 1리터에 몇 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만 넣을게요. 요거만. 이렇게 쉽죠? 여기서 200이면 몇 표를 줄여야 돼요? 150. 100이면은 50. 120이면은 70.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도 해요. 보통 pH를 1 변화시킬 때 물 1리터에 중탕산 가지고 2g을 넣어라. 어디다 넣을까요? 산통에다 넣어요. 산통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양의 농도를 할 때 퍼센티지도 ppm이 있고 미리몰이 있고 미리콜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ppm은 100만 분의 1이죠. 미리콜롬 뭐예요? 리터에 몇 그램의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소가 뭐죠? NaCl이라고 잠깐만 나트륨이 C가 14인데 이렇게 써 C가 14인데 만약에 1리터에 14g이 들어있다. 그럼 뭐예요? 1몰 농도죠. 1몰인데 이 미리몰은 뭐예요? 14개 예? 미리몰은 1000분의 1이죠 또. 네, 1000분의 1이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일단은 ppm, 미리몰, 미리콜롬 뭐예요? 근데 칼슘하고 예를 들어서 칼슘이 40mm몰이에요. 그러면 칼슘은 몇 미리콜롬이에요? 이가라고 했죠. 미리몰에다 곱하기 전자 그러니까 일가이온, 이가이온인데 일가이온은 1로 가고 이가이온은 곱하기 1을 하면은 미리콜롬이 가지고요. 미리콜롬은 그럼 요거 하나 이렇게 할게요. 40mm몰이다. 칼슘이에요. 칼슘은 이가이온이잖아요. 그러면 몇 미리콜롬이에요? 80이죠. 요거는 한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야겠다. 제가 요거를 요대로 낼게요. 외워요 그냥. 네, 분자량까지 내가 넣어줄 거야 여기다가. 100, 분자량까지. 분자량 듣고 예를 들어서 101g이 1리터에 있어요. 그러면 몇 미리몰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금 KNO3의 분자량은 이렇게 KNO3의 분자량은 100일이다. 근데 1리터에 100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몇 몰이에요? 1리터는 1몰 1몰이죠. 그리고 10리터니까 0.1몰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는 아까 1리터의 물에 20g이 들어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얘는 무게 개념이죠. 양의 개념이죠. 얘는 농도의 개념이고 얘는 저거의 개념이고 저기 얘가 실제로 분자량이 그 1리터에 그러니까 분자량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1몰인데 만약에 그 양만큼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얘가 만약에 100일이 아니라 50.5g이 들어있으면은 0.5몰이 되겠죠. 이거 1000분의 1로 하면은 1000으로 나누면은 1000분의 만약에 이게 1000리터에 101g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1mm몰이 되죠 그때는. 예. 그다음에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규정 농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 저는 노르말 농도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규정 농도는 한국말이고 우리는 보통 노르말 농도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이제 국제로 쓰는 말인데 노르말 농도는 바로 이퀴발런트라고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EC를 얘기할 때는 요걸로 움직입니다. 전자의 개수를 얘기해요. 이온이 이가이오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갖고 낼게요. 그냥 요거 갖고 숫자 살짝 바꿔갖고 숫자만 바꿔서 요거까지 하려고 했더니 요거는 2학기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1학기 때는 몰 농도하고 퍼센테이지 농도만 그냥 가자고 이거만. 네.
요거만 해도 비롯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노르말 정도까지 하면은 이시의 개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잠깐 이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롱도까지만 꼭. 요거만 배워요. ppm하고 미리몰만 외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요거는 이렇게는 문제 낼 수 있는데 계산식은 안 낼게요. 요거만 두 개만 낼게요. 헷갈리겠어요. 저기가 제가 다른 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도교수 한명대학교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 학생들도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전기전도도 우리가 DS 미터로 표시 전기전도는 요거 이렇게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앞에 거로 해서 DS 미터로 요거 계산할게요. 요거 DS 미터예요. 단위가 DS 미터고 요거만 저 실수 20분 다 돼갑니다. 아 그렇죠. 아이씨. 너무 계산법 나도 넘어가고 제가 할게. 사수염 10수염 25분에 나가자고요. 좀 잠깐 기다리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경집에서 적당한 pH 중요성에서 이제 양분의 흡수와 밀착 관련이 있다고 할수 많이 틀려나 얘기할게요. 이제 배진의 pH는 작물의 양분의 흡수와 밀착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pH라는 거는 수소이온 농도와 역의 상용 로그를 한 거가 역의 상관 관계이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많은 pH가 낮다는 거고, 이건 안 할게요.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pH가 낮은 거고, pH가 7이 있으면 중성,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할게요. pH가 6에서 5로 바뀌면은 1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이 10배가 낮아진 거예요. 만약에 6에서 4로 가면 10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100배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될 게 내가 pH가 6에서 4로 갔으면은 수소이온이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에서 4로 갔다는 얘기는 생각할 때 이 정도 숫자가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100배만큼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 pH가 안 변해요, 잘. 웬만해서 안 변해요. 왜냐면 100배를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나면 pH가 5가 되는 거고 100배가 늘어나면 pH가 4가 되는 건데 그 pH 변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6하고 6.5하고 5.0이 0.5, 0.5 차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배, 5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양 실제로는. 그래서 요거 이온의 요거 앞에 요거 필요 없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이제 할게요. 예를 들어서 pH가 6에서 5로 바뀌었으면은 수소이온이 몇 배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얼마큼 변한 것이냐 할게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P가 5.1에서 8.8이면은 우리가 정상이고 좋은 거고, 5.0에서 7.0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그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5.2, 5.8 적정이고 7에서 6 사이 정도면은 5 사이 정도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H가 볼게요. pH가 낮을 때, 높을 때, 특히 pH가 높을 때 우리가 철과 인산과 금소가 망간과 요거 네 가지가 결핍 증상이 온다는 거, 요거 아셔야 돼요. 네 가지 것들. 그 다음에 pH가 낮을 때는 칼슘이라든가 올리브덴인가 마그네슘이 어떻게 돼요? 흡수가 감소된다는 거. 낮을 때는. pH가 높을 때는 인과 금소와 철과 요것들이 흡수가 안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식물이 질산태 유형을 많이 빨아보는 배진의 pH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질산태를 많이 흡수하면은 배진의 pH가 올라간다? 올라가죠. 질산태를 많이 먹으면 pH가 올라가고 질산태를